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마트 있는 데가 좋은 데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 가면 극장 있는 데가 좋다 이랬는데 네. 그런 속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마저도 옮긴다. 그렇죠. 네. 옮기죠.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근데 내가 좀 여유가 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삐까뻔쩍한 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은 네. 그게 더 안전해. 네. 그게 더 안전해. 서울은 또 반대죠. 네. 왜냐면 지방은 이 아파트 지을 때 너무 많아서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외면받아요. 수요는 얇고 네. 공급할 수 있는 대지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주 같은 데 보면 그죠. 청주는 복대동이 대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경동에 아이파크하고 자이 같은 게 입주를 했고 그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규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하나 생긴다고 해갖고 걔가 대장이 되진 못해요. 근데 브랜드, 규모, 그러니까 세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브랜드, 세대수 이런 게 많은 단지가 한 5-6개가 붙어서 맞아. 생긴다. 그러면서 뭐 몇천 세대, 만 세대 이상을 형성을 한다 새로. 네. 원래는 허벌판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복대동이 아니라 가경동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복대동보다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졌거든요. 이제 동일 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옛날 자료로 보면 지방 투자는 그래서 옛날 자료 봐가지고 그 대장 순서 세워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방은. 근데 수도권도 약간 변경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큰 실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방에서 망하는 이유 하나 더. 직주 근접 따지다 망해요. 제가 이거 아세요? 알지. 제가 이제 어디서 또 들은 거야. 야, 역시 부동산은 직주 근접이지 일자리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가까울수록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네. 수도권은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그렇죠. 네. 네. 저도 배운 거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울산 동구 같은데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면 동구만 빼고 다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 저는 지방 투자랑 서울 투자랑 약간 그 공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다르고 근데 울산 동구는 네. 동구도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조선사들 몇 년치 일감이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그럼 분명히 울산 전입 인구 늘어날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있어야 돌리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뭐 회사에서 사택을 마련을 해주거나 할 때 오래 안 사실 분들. 그냥 여기 일하러 온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요. 네네. 원래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단지 분위기가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초보자는 모르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일단 주차장에 트럭 많으면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진짜로. 네. 아니 그거 트럭이랑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지금 많이 하시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구분해서 내가 만약에 난 이 동네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거주민들이 많은 아파트 이런 데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울산 동구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던 혹시 때가 알아요? 있었잖아요. 올라갈지?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그죠. 그런 게 있었었다. 그러니까 뭐 투자냐 실거주냐가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좀 큰 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 완전 저평가되어 있던 14, 15, 16 이 시기에는 무조건 좋은 거 샀어야 돼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저 같아도 좋은 거 사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비싸졌고 오를지 떨어질지 진짜 내일부터 올라도 내일부터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기엔 되게 조심하고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덜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거가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렇죠. 안 오른 거는 안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형 아파트가 하락해서 안 떨어졌었거든요. 지난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안 지을 거야. 왜냐면 그렇죠. 건설사가 이익이 대형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형을 지으려면 사이사이에 그 벽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형은 이제 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분양을 비싸게 때릴 수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대형 위주로 공급이 됐고 소형이 적게 됐는데 저는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기본적 선호도에서 소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이 안 올랐고 많이 안 올랐으니까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1인 가구 뭐 소형 1인 가구가 막 늘어나고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장에서는 소형 아파트가 다 먼저 올랐어요. 일제히.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저는 한번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 임장하면서. 사람의 본성이 뭘까? 사람의 본성이 정말 1인 가구면 좁은 데 살고 싶어 할까? 넓은 데 살고 싶어 하지. 상관없잖아. 네. 난 넓은 데 살고 싶어 나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마치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형 아파트가 먼저 올랐다 했잖아요. 이번 장에.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 소형 아파트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임대 비율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임대 비율을. 그게 소형이고 대형이고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때 아는 선배 할 때도 얘기했던 게 좋은 아파트 월세 살면서 그런 아파트 갖고 있으라고.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좋은 아파트 좋은 동네 살려면 비싸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좋은 동네 살아보고 싶잖아. 그렇죠. 아니 젊고 많이 버는 맞벌이 부부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인 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 사고 가격 그러니까. 이 매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임대가하고 차이가 없어서.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평가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세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 70%?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내가 지금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비싸고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 수가 없어.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 대출도 안 되고 너무 비싸고. 그러면 근데 내 생애는 기니까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지의 역대 전세가율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고 할 때 살 걸 이때 샀어야 되는데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치면 2013, 14, 15, 16, 17 요 5년 동안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 정말 최고의 시점에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 제일 높았던 게 뭐 예를 들어 75%다. 그럼 다음 장에서 다음번 내가 이거 보고 있다가 이 단지 전세가율이 뭐 65%, 70% 언저리가 됐다. 그럼 근데 내가 살 수 있다. 영끌하지 않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전세가율이 높을 때가 언제냐면 그 동네 새 아파트 들어오기 직전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다 새를 살고 있고 두 번째로 거기에 이제 지으러 왔던 인부분들도 다 새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때문에. 제가 그거 겪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갔다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방이죠. 네, 지방. 그러니까. 지방은 수도권 아니에요. 오케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지방은 그 공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내가 한 번에 받아야 될 물량이 단지 하나라도 그 도시를 흔들 정도로 수요가 얇아요. 지방은. 근데 수도권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도권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그때도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이거 만세대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난다. 지금 둔촌주공 가지고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오면 확실히 흔들리거든요. 확실히 흔들리는데 입지가 좋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빨리 채워요. 거기 전세가 빠지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와요, 옆에서. 왜? 나도 잠실에 저 전세가라고 살아볼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더라도 회복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에서 집을 보시는 분들은 역대 전세가율을 보고 전세가율이 이전 전세가율과 비슷한 수준
집을 사기 좋았던 시기에 전세가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엔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영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여기를. 네네. 그러면 저는 그럴 때 매수를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기다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오르지 않고 뭐 요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는 전세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해져요. 그러니까 매매 전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도 빨라요. 빨리 붙어요. 왜냐면 원래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안 그래도 적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는데 임대가 다 몰리면 전세 수요가 전월세가 이게 빠르게 올라가요. 또. 그래서 또 금방 붙어요. 그 깡통 전세 이런 거. 근데 깡통 전세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전세 그러니까 못 받을까봐. 근데 그때 집을 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수도권에 한해서. 깡통 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 그 얘기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요. 근데 봐봐요. 우리 깡통 전세 나온다고 했던 게 3년, 4년 전이잖아요. 저 2015년에 막 여기저기 좀 샀었거든요. 16년 이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명절 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갑자기 깡통 전세라는 단어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빠 나 서울에서 성공하고 있다. 왜? 나 지금 집이 3개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야, 막 그러나 어떻게 샀어? 막 그렇게 해서 뭐 전세 끼고 이러고 샀어. 야, 그거 깡통 전세잖아. 깡통 집이잖아. 막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게 다 채워졌습니다. 내가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내가 잘 모르면 약간 공포적이잖아요. 단어가. 단어가 굉장히 무섭게 돼 있어요. 무섭잖아요. 깡통이 된다. 근데 깡통이 된다는 거는 그 얘기야말로 뭐냐면 전세가 차라리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그러니까 더 비싸더라도 난 전세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수도권 지방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맞아. 지방에서 깡통 전세일 때 집 잘못 사면은 한 4년은 더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했죠. 저 그래서 수도권에서 자신감 생겨서 지방을 하다가 똑같이 저는 저에게 무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세가율 이거를 마치 뭘 깨달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깨달았다. 야 뒤졌다. 이제 부자가 되는 길밖에 안 나와.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지. 공급에 대한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급 나오면 장사 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수요층이 되게 얇잖아요. 얇아요. 근데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걸 채우는 게 입주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저희 신사임당 얘기한 것처럼 이게 분명히 그림상 이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전세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건지. 맞아요. 그럼 전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방이거나 입지적으로 사람들 선호도가 약할수록 매매가랑 전세가랑 친해요. 같이 다니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명할수록 매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안 친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꿈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숫자 차이가. 내가 사는 게 전세, 리브하는 게 전세, 바이하는 게 매매인데 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갖고 싶진 않아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입지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방이거나.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항상 붙어 다녀요. 잘. 그러니까 이거 전세가 만약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멱살을 잡고 같이 가요. 너 나랑 친하잖아 하면서. 16년, 16, 17, 18, 19, 20, 21년까지. 근데 20년에서 21년 넘으면서 걔네들까지 오르죠. 왜냐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아졌으니까. 세상에. 그것까지도. 혹시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방 분들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 동네 앞으로 공급이 있는데 그러면 공급 직전이 전세가율 제일 붙어요. 그렇죠. 딱 붙죠. 진짜 그랬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할 때.